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 임용고시 정쌤입니다. 이렇게 또 화면으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지금 이 화면은 우리가 6월 달에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탐방한 영상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탐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는 미술 임용고시의 한국미술사 영역에서는 주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내지는 지방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이 대체로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박물관을 다닌다는 것은 시험 문제를 미리 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기본서라든가 필독서 내지는 다른 여러 가지 참고도서를 볼 때 그건 이제 종이에 인쇄된 그림이라서 실제 유물을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과 책에 있는 색깔이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으로만 공부하면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유물을 보면 굉장히 좀 확실히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청동기 시절에 있는 와질토기 같은 경우는 우리 책에는 약간 주홍색 정도로 인쇄가 되는데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회색 계열이라든가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유물을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은 꼭 미술 교사가 되실 분들이니까 또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탐방을 하시겠죠. 서울은 당연히 용산, 각 지방 학교는 또 지방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가시겠죠. 그럴 때 그냥 책으로만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사전에 예행 연습을 하셔서 한국미술사 지식을 쌓은 다음에 학생들과 탐방을 하면 정말 고퀄의 미술 교사가 되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큰 측면에서 박물관 탐방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층부터 출발해 볼까요? 준비됐죠? 자, 갑니다. 제 1층에 있는 이 작품이 시험에 한 번 정도 나왔었어요. 2014학년도에 나왔는데 이 작품으로 나오지 않고 이 작품 안에 있는 조각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작품은 석조 건축물로 우리가 유형을 분류하죠. 석조 건축물 중에서는 석탑이 있고 그 다음에 부조탑이 있고 석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이 석탑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 작품에 조각된 목조 건축 양식을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 정답이 다포 양식이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석조인데도 안에 자세히 보시면 목조 건축물, 지붕이라든가 공포 양식을 조각했단 말이죠. 그 부분은 14학년도에 물어봤단 말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는 이 작품은 그대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다. 앞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말씀까지 드리면 대체로 탑은 목조 건축과 함께 우주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땅, 인간이 발을 딛고 있는 땅은 각이 졌다. 또 하늘은 둥글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탑을 쌓을 때는 홀수로 올라갑니다. 홀수. 3층, 5층, 7층 이렇게 되죠. 근데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10층입니다. 전통적인 우리 탑의 층수가 조금 안 맞죠? 두 번째는 우리는 고구려부터 탑이 조성됐었는데 고구려에는 유물이 남아있는 것은 없고 문헌만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백제, 미륵사지탑, 정림사지탑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신라로 넘어갑니다. 이 많은 우리의 탑들은 대체로 장식이 좀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정말 화려하죠, 장식이. 재료도 대리석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우리와는 좀 다른 양식, 이유가 뭘까요? 원나라 양식의 영향을 받았던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라마 양식이라고 합니다. 라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시험의 포인트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재료는 대리석, 양식은 원나라 라마 양식. 고려 때 만들었는데 라마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 자, 우리는 남하고 똑같이 하지 않죠. 우리 민족성 자체가. 그러면 고려만의 특징이 있겠습니다. 바로 그래요. 그 부분이 시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고려만의 특징 좀 볼까요? 눈을 아래로부터 위로 쭉 올라가 보면 아래 기단부 부분이 맨 위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일종의 평면도 형태로 내려다보면 한자로 아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난 것이 겹쳐 있는 형태죠. 열십자 형태로. 그 아자 형태로 되어 있는 기단부가 고려만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그 기단부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목조 건축의 누각 형태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이 고려만의 특징인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험이에요. 어떠세요? 자, 시험 문제 한 개 소화할 수 있겠지요? 첫 번째는 대리석, 두 번째는 양식 이름
그렇죠. 라마 양식. 자, 세 번째는 라마와는 다른 고려만의 특징. 기단부가 아자 형태다. 두 번째는 기단부의 목조 형태의 누각 형식을 조각했다. 아주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주 자세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한 바퀴 돌아서 줌 형태로 당겨서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쪽 정면을 보고 있는 이 지붕,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기둥, 왼쪽과 오른쪽 수직으로 서 있는 기둥, 이 기둥을 가로로 이어주는 부재, 창방과 평방.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지붕, 그 처마 부분, 그게 공포 형태인데 기둥 위에만 있지 않고 기둥과 기둥 사이, 그거를 주간포라고 합니다. 주간포까지 있죠. 주심포가 있고 주간포가 있고요. 이거를 다포 형식이라고 그럽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갑니다. 기둥 위에 있는 것 주심포,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것 주간포. 이걸 우리가 일컬어서 뭐라고 그런다? 그렇죠. 다포. 이게 2014학년도에 나왔던 정답이었어요. 딱 두 글자. 다포. 자, 이제 그 문제는 지나갔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경천사지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것,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지층, 발견의 지층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맨 아래가 오지층, 그 위에가 사지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이어질 때 신석기 시대에 제일 오래된 토기가 바로 덧무늬 토기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 임용고시에 기입형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가 덧무늬 토기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머리 빗는, 그렇지, 빗살무늬 토기가 왜 신석기 대표 토기가 되었느냐? 덧무늬 토기는 제일 오래된 토기이고 오지층에서 발견되긴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발견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사지층에서 발견된 빗살무늬 토기는 우리나라 전국토에서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청동기로 이어지는 민무늬 토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 무슨 토기? 그렇지, 빗살무늬 토기. 아침에 머리 빗는 토기, 그렇지,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시험 포인트 말씀드렸어요. 신석기를 대표하는 사지층에 있는 대표 토기, 빗살무늬 토기. 그보다 먼저 덧무늬 토기. 그렇죠? 일단 빗살무늬 토기는 뭐로 이어진다? 민무늬로 이어진다. 그래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토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보편적인 거. 제가 살짝 고급진 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빗살무늬 토기를 보면서 가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다는 것은 안에 곡식 내지는 씨앗들을 담을 수 있었겠다, 그죠? 물론 이제 곡식뿐만 아니라 이제 육류 같은 것도 가능하면 담았을 것이고, 밑에가 이렇게 뾰족한 원저 형태입니다, 그죠? 포탄형의 원저. 이게 이제 실제로 이걸 어떻게 세워서 사용했을까라고 하는데, 고고학계에서는 학설이 정립되지는 않았고요. 대체로 이제 모래가 많은 지역 내지는 모래와 자갈이 섞인 지역에 이렇게 세워놓고 사용했지 않았을까,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늬는 저 포탄 끝에 있는 바닥에 있는 데부터 위로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아마도 생선뼈라든가 기타 나무 가지 같은 것을 일정한 형태로 긁어서 빗살무늬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지게 됐습니다. 점토를 불에 구우면 단단해지죠. 자, 제가 조금 전에 뭘 사용했다? 그렇죠, 불. 이제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그릇이 단단해지면 음식을 저장하거나 또는 조리까지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얘긴즉슨 이동생활한다, 정착생활한다. 그렇죠. 이제 정착생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빗살무늬 토기의 중요점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일반 고고학계에서 주장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는 미술적 측면에서 어느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느냐? 빗살무늬 토기가 점차 어느 토기로 이어진다? 그렇죠, 민무늬 토기. 자, 민무늬로 토기를 이어질 때 빗살무늬의 문양이 점차 사라집니다. 어디서부터 사라질까요? 그렇죠, 아래부터 위로 1단계 밑에,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보고 있는 받침대 부분이 사라지고 2단계 몸통의 중간 부분까지 사라지고 3단계 위에 입구 부분까지 사라지면서 점차 민무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클릭 한미사라고 하는 필독서를 배울 때 봤었던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보는 필독서에도 있다. 또 고고학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다? 그렇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다. 잘 정리하세요. 네, 지금 화면 3단으로 작품이 이렇게 좀 놓여 있지요. 그리고 화면 정 가운데 그거 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그것이 정확하게
붉은 간토기가 되겠습니다. 청동기 유물이 되겠어요. 빗살무늬 토기에서 민무늬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 철기 이루어지는 중간에 있는 토기, 붉은 간토기. 자, 이렇게 붉은색 광택이 나는 장식하는 방법, 그것이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네, 농경문 청동기입니다. 정말 이 농경문 청동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애석하게도 국보로 우리가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국보로 지정됐다 안 됐다라기보다는 이게 출토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 작품 보유하고 있는, 갖고 있는 그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일단 기원전 15세기를 전후해서 한반도는 무슨 농사? 그렇죠, 벼농사를 중심으로 농경사회가 진행됐다. 그런 부분을 음각으로 이렇게 표시됐다는 거죠. 그래서 농경기술을 기반으로 한 청동기 시대 생활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토기로 치자면 무슨 토기 시대? 한 글자. 그렇죠. 민무늬 토기 시대입니다. 요게 이제 기원전 5세기와 기원전 4세기 한국식 세형 동건 문화 발전했던 고기까지 연결됩니다. 아주 중요한 유물이니까 꼭 봐두시고요.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밭 가는 도구를 따비라고 합니다. 따비. 이 따비로 밭 가는 남자의 모습, 새의 모습 등이 다 이렇게 음각으로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네,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유물은 경남 창원 다호리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목각묘에 함께 이렇게 매장된 유물입니다. 이게 정말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유물들이라서 발견하고 나서 한 거의 30여 년 동안 면밀히 분류하고 떼어내고 다시 이렇게 보수하고 하면서 약 한 30여 년 이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아주 그냥 의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나 의욕적이었냐면 당시 그 제목이 다오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크게 전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여러분들의 선배가 되겠죠. 많은 선생님들하고 제가 또 한번 박물관에 가서 그 부분을 탐방하고 또 설명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참 좋았던 추억인 것 같고요. 다들 열심히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 얼굴이 많이 떠오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 제일 하단에 왼쪽에 있는, 지금 우리가 치자면 유교적으로 제사를 지낼 때 치는 목기이죠. 요게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게 목칠기입니다. 목칠기. 그래서 요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이라고 한다면 칠기 그릇, 칠의 유형, 남태칠, 목칠, 와태칠, 이런 칠의 유형은 우리 기본서에도 있고요.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도 많이 가 있습니다. 심화서에도 물론 있고요. 칠 기법은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칠기 기법, 재료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게 칠을 하게 되면 화학작용이 생겨서 부패되거나 썩지 않습니다. 다호리 무덤이 출토했던 그 땅이 약간 이 경남 지역의 비옥한 땅이고요. 그래서 진흙 같은 그런 아주 흙이 단단하게 감싸고 있어서 썩지 않고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 같고요. 그 목각묘 안에 있던 유물입니다. 목칠, 칠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안에서 곡식, 과일 이런 것들이 일부 나왔어요. 꼭 참고해 두시고요. 이런 것이 시험의 포인트예요. 빗사람잎 토기가 점차 어느 토기로 이어진다? 이 작품 보유하고 있는, 갖고 있는 그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네, 여기부터 이제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익숙한 이제 나라, 사만 이어서 이제 삼국시대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고구려 무덤에서 발굴된 여러 가지 금속공예 유물들과 함께 수막새, 그 다음에 벽화, 그 다음에 이제 청동 그릇들, 다양한 유물들이 있으니까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은 복제품이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그리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율동적이고 동세적이죠. 동일한 시대 중국에서는 인물 묘사랑 동물 묘사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지 못했어요. 또 율동감이 있고 상세한 그림이 아니었다는 거,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고구려 같은 경우는 사람이 타고 있는 말 한 장, 그 다음에 머리에 쓰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신분을 표현하기도 했으니까 고구려 벽화무덤을 보실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금방 또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벽화입니다. 지금 이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쪽에서 고구려 벽화무덤 이 부분이 조금 우리 시각에서 보기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요. 아마 여러 가지 박물관 측에서의 생각과 의도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면으로 사신도가 내려와 있지요. 요쯤 되면
고구려 제3기 벽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벽화는 석실 봉토 무덤. 자, 다시요. 돌무지 무덤에서 석실 봉토 무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고, 벽화는 석실 즉 돌방에 그림을 그렸다. 석실 봉토 무덤 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1기, 2기, 3기로 구분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중요한 포인트, 그림의 주제가 중요합니다. 1기는 그림의 주제, 무덤 주인, 뭐 조상화, 그죠? 생활, 뭐 그다음에 행렬도 이런 거. 제2기 뭐 불교적인 내용, 제3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도교적인 거, 사신도 중심, 이렇게 주제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 우리 지금 석실 봉토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돌방을 만들었다. 그럼 위에 천장은 어떻게? 이 천장을 덮는 방식, 천장 축조 방식이라고 합니다. 천장을 점차 줄이는 거, 점차 줄이고 이 모관한 부분, 사각형의 모관한 부분을 또 줄여나가는 방식, 모줄임 천장.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벽화는 3기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그 벽화 안에 주제, 그 다음에 종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초기는 그냥 개세적 내세관, 두 번째 중기 불교적 내세관, 세 번째 후기 도교적 내세관,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 끝으로 건축적으로 뚜껑, 무덤의 뚜껑을 어떻게 덮느냐, 모주림 천장, 이런 것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얘는 과거에 논술 문제로 나왔었고요, 서술형으로도 또 나왔습니다. 축조 방식도 또 나왔었어요. 2017학년도에. 지금 굉장히 오래됐지요. 앞으로 나올 확률과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주제입니다. 여러분 꼭 정리하세요. 네, 여러분 고구려 유물 중에서 금속공예 여러 가지 유물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여러분들 화면 보시기에 우측 하단에 있는 뚜껑과 그릇, 이게 호우총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발견됐거든요. 발굴돼 가지고 호우총 청동기라고 합니다. 내용을 읽어봤더니 바닥,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 보시는 바닥에 글씨가 있습니다. 이 글씨가 서체로 얘기하면 옛날 서체, 옛날 예서체, 고래체입니다. 고래체. 예서는 두 가지 서체가 있죠. 고래와 팔분. 팔분은 파책이라고 하는 이 끝부분이 좀 두꺼워졌다 가늘어지는 그런 파책이 있는 걸 팔분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 팔분체가 생기기 전 옛날 예서체, 고래체입니다. 이 부분은 서예할 때도 꼭 공부를 했던 거니까 꼭 정리해 두시길 바라고요. 이 호우총 바닥에 있는 글씨, 고래체로 써 있는 것이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벽에 써 있는 글씨, 그겁니다. 나머지는 해석이 다 됐는데 딱 두 글자만 해석이 안 됐어요. 제일 상단에 악보에 있는 샵처럼 되어 있는 거, 그거에 대한 의미가 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은 광개토 대왕의 사후 3년 추모 시기에 왔던 많은 여러 나라가 있겠죠. 그 나라 대표로 왔던 그 사신들, 그들에게 줬던 어떤 일종의 선물 같아요. 이게 이제 호우총 청동기가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호우총은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 신라 땅 경주. 노소동 140호 분의 남쪽 무덤. 야, 어떻게 신라 땅에 고구려 광개토 대왕과 관련된 유물이 있었을까? 이게 아마도 이제 저희가 추정하기는, 당시에는 고구려가 세력이 너무 커서 신라라든가 주변 나라들이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인질 형태로 뭐 왕의 동생이라든가 또는 조카라든가 아주 중요한 관료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대표로 인질처럼 가 있게 되는 그런 제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갔던 사람이 그 행사에 참여했다가 받아왔고, 요 받아왔던 것을 아마 또 제3자에게 이렇게 넘겨주게 됐거나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신라 왕무덤 쪽이 아니라 바로 그 바깥쪽에 있는 그런 쪽의 무덤, 호우총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발견됐다. 그래서 고구려의 세력, 당시의 삼국의 영향관계 알 수 있다는 것. 자, 우리에겐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그렇죠, 서예. 자, 서체는 예서체 중에 무슨 서체? 그렇죠, 고래라고 합니다. 고래체. 자, 고래체와 다른 게 또 뭐가 있다? 그렇죠, 팔분체. 요거 꼭 정리하시길 바래요. 네, 여기 이제 수막새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수무늬 벽돌이라고 그러죠. 8종류의 문양이 판처럼 되어서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바닥에 깔려서 발견이 됐었는데, 그 모서리 쪽에 작은 구멍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얘는 바닥에 까는 용도가 아니라 바닥으로부터 벽으로 이어지는 부분,
낮은 쪽이죠. 낮은 쪽에 일종의 타일 형태로 장식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양이 산수문도 있고 봉황문도 있고 용문도 있고 도끼문도 있고 다양합니다. 8개 종류의 문양이 있다는 것.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산수문, 벽돌무늬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 체크해 두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걸 수막새라고 합니다. 고구려 수막새, 백제 수막새, 신라 수막새가 용도랑 이름 같은데 디자인이 다르죠. 조형이 다릅니다. 조형이. 고구려는 각이 져 있고요. 백제는 둥글둥글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보게 되는 신라는 약간 더 날카롭고 세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한국미술의 역사라고 하는 중요한 필독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막새, 고구려, 백제, 신라, 통신라 꼭 구분해서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산수무늬 벽돌 같은 경우는 공간처리 표현법이 매우 중요한 시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됐습니다. 우측 하단에 산수문 벽돌입니다. 그죠? 역원근법처럼 멀리 있는 산이 더 크게, 가까이 있는 산이 더 작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산의 모양은 한자, 매산자를 좀 도들새김처럼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있고, 산 윤곽선에 나무를 도식화 처리되어 있다는 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동물도 나오고요. 굉장히 해학적입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요. 네, 지금 이제 신라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맞이하는 방이 신라관의 금관입니다. 방도 어둡고 조용한 엄숙한 약간 숭고한 느낌이 드는 방입니다. 대체로 이제 신라는 마립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죠. 그 마립관에 등장한 4세기 후반부터의 내용들이 되겠는데, 특히 이제 금관 같은 경우는 대체로 5개 정도. 그래서 황남대총, 그 다음에 서봉총, 금관총, 금룡총, 그 다음에 천마총 이렇게 5개가 되겠고, 전 세계에 금으로 만든 왕관이 대체로 한 100여 개가 된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만 발견되는 게 한 10개 정도. 거의 그 금관은 전 세계를 압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금관 중에서 순금작용, 물론 정확하게 하면 이제 순금은 아니고요. 금이 약 한 88% 정도, 나머지가 아연과 구리 정도가 이렇게 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장식하는 기법들이 전 세계를 압도하는 만큼 뛰어난 그런 그 장식 기법이 되겠습니다. 발견이 된 상태는 금관을 우리가 좀 쓰면 이마에 쓰겠죠. 그런데 그 돌아가신 분의 이마에 위치하지 않고 어깨와 목 사이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가 이렇게 좀 오므려져 있는 형태라서 고각적으로는 아마도 돌아가신 분이 사용하지 않았을까, 살아있을 때 쓰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디테일을 보시면 제작자가 제작하다가 뭔가 잘못 뚫어가지고 남아있는 흔적들까지 있거든요. 만약에 살아있는 이 왕에게 대왕마마 이거 제가 잘못했는데 살짝 좀 봐주시죠,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돌아가신 분에게 주는 용도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한자로 출자 형태로 사슴뿔 형태로 되어 있는 그것의 바깥 윤곽에는 이 정으로 이렇게 막 점을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사용할 때 이렇게 흔들리는, 낭창낭창 흔들리는 것들을 좀 잡아주는 그런 과학적이고도 공회전 기술이 있었다는 것 참고해 두시고, 대체로 이게 이제 문헌 자료가 없어서 어떤 것이 먼저다, 어떤 것이 나중에 만들었다 라고 하는 기준점은 없지만, 대체로 생각할 때 장식이 과다한 것이 조금 더 오래전에 만들었고 점차 장식이 줄어나가는 것이 가장 최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뭐 동일하게 달려있는 것이 옥구슬 같이 이렇게 올챙이 같은 것에 우리나라는 옥기술도 뛰어났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금관 밑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 있죠. 이거를 허리띠라고 합니다. 이거를 한자로 과대라고 합니다. 과대. 이 과대는 저기 유목민족들이 쓰는 일종의 풍습 같은 것입니다. 허리에 두르고 있는 건데, 말 타고 먼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서 한꺼번에 다 여러 가지 생활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냥을 한 다음에 고기 가죽을 벗겨내는 칼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냄비도 끓여야 되는 불쏘시개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상징적인 것을 과대 주렁주렁 달아서 허리에 둘렀다는 것,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금관 따로 과대 따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과거에 논술 문제로 나왔었고요. 이거는 그 팔분체가 생기기 전 옛날 예서체 고래체입니다. 산 윤곽선에 나무를 도식화 처리되어 있다 하는 거. 거의 그 금과는 전 세계를 압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이제부터 통신라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화면 제일 중앙 제일 위에 있는 것을 공식 명칭으로 삼체독이라고 합니다. 통일사 삼체독이죠. 요게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당나라가 도자기 제조 기술이 좀 뛰어났고, 이때는 우리가 당나라로부터 이제 전수받거나 이어받거나 하다 보니까 당나라와는 조금 기술이 떨어지긴 합니다. 당나라에 있던 당삼체 기법을 통신라가 이어받아서 통신라화한 것이 바로 이제 신라 삼체 도기가 되겠습니다. 당삼체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 성형을 합니다. 틀 성형을 해서 약 900도 정도로 구운 다음에 연유라고 하는 유약을 시우해서 높은 온도에 구워냅니다. 근데 그 연유에는 산화납 성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줄줄 녹아 흘러내리는 느낌, 그래서 당삼체가 됐거든요. 그 기법을 통일신라가 이어받은 건데 중국하고 똑같이 하진 않고 통일신라만의 기법으로 이어진 것이 바로 지금 신라 삼체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신라 삼체는 당삼체보다는 온도가 조금 더 낮습니다. 약 한 700도 정도, 900도 정도가 되겠고요. 연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유약의 성분이 중국하고는 다르게 성분이 되게 없어요. 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중국에는 없던 기법.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중국 삼체에는 없는 기법. 그렇죠. 바로 인화문. 통일신라 삼체에는 중국에는 없는 기법, 인화문 기법을 함께 사용했다. 이게 바로 통일신라만의 독창성이다 하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 수막세, 요거 이제 통일신라 수막세가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연꽃이 여러 개죠. 꽃잎이, 이런 걸 복판, 장식적이죠. 테두리가 당초문. 그래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쪽에서는 테두리가 민문인데, 얘는 지금 덩쿨문 내지는 당초문으로 되어 있고 모양이 복잡해졌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꼭 메모해 두시길 바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도 안에 각 나라별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박물관 측에서 기획도 잘한 것 같고요. 보시면 볼 수 있는 포인트, 우리가 딱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는 수막새 테두리가 민문이냐 장식되어 있냐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막새 안쪽의 꽃이 단판이냐 복판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꽃잎 자체가 도들새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가 또 그 하트 모양으로 갈라져서 두 개로 되어 있느냐 하나로 되어 있느냐, 이런 포인트로 보시면 나라별로 수막새 모양이 다르니까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부분은 금속공예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기출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일단 범종입니다. 불교 사물이라고 그러죠. 범종, 목어, 운판, 법고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걸 불교 사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범종입니다. 이 범종은 신라 범종이 있고 고려 범종 이렇게 나눠지고 중국 범종과 일본 범종 이렇게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신라와 고려를 구분하시자면 몸체와 뚜껑 그 사이에 뭔가 이렇게 날카롭게 튀어나온 게 있죠. 이게 이제 연꽃 무늬를 약간 대각선, 사선으로 꼽아놓은 느낌이에요. 이거를 연화문판대라고 합니다. 이게 고려에만 있습니다. 신라에는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음통이라고 그러죠. 저 위에 매달기 위해서 있는 음통을 물고 있는 용이 한 마리냐 두 마리냐, 두 번째 용이 땅을 물어뜯고 있느냐 고개를 들고 있느냐, 이 차이가 고려와 통신라를 구분하는 점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범종의 몸체, 거기에 문양이 통일신라 쪽에서는 공양자상, 비천상 여기였다가 고려로 와서는 이렇게 삼존불 형태이거나 또는 당좌 형태의 어떤 한자가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들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기출 한번 된 거니까 부담 없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태조 이성계 초상입니다. 사실은 이제 초기에 그려졌다가 조선 후기에 모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제작은 조선 후기인데 조선 초기에 만들었던 걸 그대로 그렸다는 얘기겠죠. 조선 초기의 초상화 양식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의습은 철선모 형태이고 정면관이고요. 의습이 좀 각이 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 요거는 원래 제작은 조선 후기에 제작했다. 저 위에 매달기 위해서 있는 음통을 물고 있는 용이 한 마리냐 두 마리냐, 조선 초기의 초상화 양식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서화관 중에서 일부분 작품들을 좀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서화관을 보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구룩법, 몰골법, 백묘법, 이런 묘사법은 여러분들이 좀 가장 기본적으로 메모해 두시고 가면 좋겠고, 산수화 같은 경우는 조선 초기, 중기, 후기, 말기 네 가지식으로 나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상을 그릴 때 좀 주제로 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비를 주로 그린다든지 고양이를 주로 그린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조선 말쯤 되면 청나라에서 있었던 양주화파 영향이 또 좀 적지 않게 받게 됩니다. 근데 양주화파가 화해에 아주 능한 화파였고 장식적인 화파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 참고해 보시면서 감상하면 좋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바로 고양이와 이제 개 그림인데, 처음 하는 얘기했지만 구룩법, 그죠? 윤곽선 그리는 거, 그다음 몰골법, 그 다음에 공필, 뭐 이런 것들까지 가장 기본적인 것 놓치지 마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인물화랑 이제 나오죠. 이런 걸 고사 인물도라고 합니다. 고사 인물도. 특히 인물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될 감상 포인트가 의습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대상물의 오른손 겨드랑이 쪽에 보시면 시작은 뭉뚝하게 했다가 가늘게 내려오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왼쪽 어깨 바로 밑에 왼쪽 겨드랑이 쪽에서 손으로 내려오는 그 선이 시작할 때 뭉뚝하게 시작했다 가늘어 내려오는 것, 이런 걸 우리 뭐라고 그런다? 정두, 서미, 말뚝 같은 못 머리 같은 정두, 쥐꼬리 같은 서미, 정두, 서미묘, 이렇게 되는 거 걸두묘와 유사한 기법입니다. 이런 것들 좀 잘 참고해 두시고, 아울러서 함께 인물화를 그릴 때 이런 유형을 고사 인물화, 이런 거 그릴 때 항상 간필인지, 그죠? 간필, 그 다음에 정두, 서미묘, 걸두묘 이런 거, 그 다음에 절로묘, 유연묘, 이렇게 의습묘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을 쌓고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고, 시험도 그런 포인트에서 나와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는 지금 고양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고양이 그림은 임용시험에서 2014학년도 비형 서술형에 이렇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주로 이제 상징을 물어봤죠. 고양이가 나비를 바라보는 건 오랫동안 더 많이 건강 장수하세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네, 여기가 지금 묵죽도이죠. 묵죽도는 바로 작년 2023년도 시험, 즉 2024학년도 대비 임용시험에서 A형에 나왔던 주제입니다. 조선 중기 이정, 타는 이정으로부터 출발했던 그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묵죽도가 있고, 그 다음에 청대 묵죽도가 있고, 이렇게 좀 나왔던 건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타는 이정 선생님은 조선 왕가 출신이죠. 그렇다 임진난 때 외놈들에게 오른팔을 잘리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그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왼손으로 그린 그림들도 있어요. 그래서 외놈들에게 굴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아픔이나 이런 것도 극복해내는 정신, 그리고 문인과 선비로서의 어떤 그 정신, 우리 민족적인 정신,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묵죽도 참고하시고요. 우리도 그런 걸 많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회화로 진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교화를 알 때 부처님의 존상, 존격이라고 그러죠.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뭐 이런 형태를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이제 보살의 유형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그 수인입니다. 손동자. 우리가 아까 고구려 원놀이 소조불 할 때 선정인
선정인이란 말씀 제가 드렸죠. 손바닥으로 배를 덮고 있는 형태. 선정인. 그 다음에 고구려 연가칠려면 금동열의 불 입상할 때 여원인 시무애인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의 수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하나씩 보시면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괴불이라고 그럽니다. 바깥에 야외에 거는 아주 굉장히 큰 불화가 되겠죠. 이렇게 굉장히 큰 불화가 필요했던 이유는 시대 사회적 배경이 함께 포함됩니다. 일단 임진난과 더불어서 조선 중기 때는 4대 전란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건축물이 불타고 많은 문화재가 소실됐죠.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각 사찰에서 법회를 열게 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모여들죠. 그러다 보니까 대웅전이라든지 무량수전이라고 하는 본당에 사람들이 들어가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외에 앉아있게 되니까 그 야외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괴불을 그려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괴불이 조선 중기 때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한편 15세기 조선 초기 때만 해도요, 중앙관 소속의 장인이 불화를 그리었었습니다. 그때는. 그랬다가 조선 중기, 임진난부터 해서 조선 중기를 넘어서고 17세기 조선 중기 때부터는 승려승이 작가가 되어서 불화를 그리게 됩니다. 이러면서부터 지방, 유파, 화파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제작의 주체가 변화했죠. 그 전까지는 관 소속의 장인이 그렸다가 17세기부터는 지방의 승려, 화풍을 이어가는 승려가 그렸다는 것.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분야별로 전문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밑그림을 봤던 것처럼 밑그림 그리는 분, 채색하는 분, 부처님 그리는 분, 보살님 그리는 분, 이렇게 각각의 전문직이 생기고, 이거를 도제 형태로 전승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지역별 유파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결국은 숭유억불 시대였지만 불화의 수요가 확장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15세기에는 관속의 장인이 그렸다. 그러나 17세기에는 승려승이 제작했다. 승려승이 제작했다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게 된다. 첫 번째, 제작의 주체가 변화했다. 두 번째는 분야별 전문직, 도제 전승 방식, 지역별 유파가 존재했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 당시의 불화의 수요가 급증했다는 걸 알 수 있다. 하게 됩니다. 어때요? 정리되지요? 특별히 괴불은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수요일마다 미디어 아트로 저녁 8시부터 감상할 수 있게 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괴불 미디어 아트도 감상하시면 어떨까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조선시대 괴불은 고려시대 괴불하고는 좀 다릅니다. 특히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괴불보다는 소형 불화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고려시대는 개인의 감실, 집안에 있는 감실 또는 개인 예불 또는 개인의 어떤 기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주 어두운 방에서 촛불 켜고 예배 드리는 용도로, 감상하는 용도로 그렸기 때문에 고려시대 불화는 색깔이 좀 은은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괴불을 그리면서 멀리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색깔이 어떨까요? 그렇죠. 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많이 색깔이 좀 바랬는데요. 박물관 측에서는 이 괴불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월출산 괴불도 있고 마곡사 괴불도 있고요. 이런 걸 좀 돌아가면서 설치하고 진열합니다. 그래서 감상하는 시기에 따라서 괴불과 다른 걸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작품은 좀 색깔이 많이 바랜 겁니다. 대체로 조선시대 괴불이나 조선시대 불화는 고려에 비해서 색깔이 진합니다. 여러 명이 야외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존상의 배열과 눈높이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은 밑에서 위로 바라보는 앙시처럼 보게 될 거고, 불사, 불교 행사 제일 늦게 아주 먼 곳에서 오다 보면 행사 진행한 다음에 도착하게 되는, 그래서 멀리 앉게 되는 사람은 불화라든가 괴불을 멀리서 바라보게 되겠죠. 또는 저 언덕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 행사에 직접 참여만 못하면 산세에 따라서 주변의 사찰 언덕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런 걸로 따지자면 불화에 그려져 있는 부처님의 눈동자가 한 곳만 바라봐서 섭섭하겠죠. 내가 늦게 왔는데, 저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부처님이 나를 안 봐주셔, 이러면 섭섭하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부처님의 눈동자를 각도를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부처님이 자기를 보는 느낌이 들게끔 했거든요. 이런 게 고려와는 다른 차이점이에요. 너무 좀 심오한 내용까지 말씀드렸나요? 하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는 여러분이라 생각하고 제가 아주 아낌없이 알려드렸습니다. 재밌죠?
네, 여기는 이제 사유의 방입니다. 방 자체가 굉장히 엄숙하고 숭고한 미학이 보여지는 방인데요. 인테리어를 새로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측에서 아주 역작, 아주 그냥 오랜 수건이라고 표현할 만큼 사유의 방을 어떻게 설계하고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배치할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 흔적이 역력히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구가 끝나고 방이 널찍하게 돼 있는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가서 보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건축, 즉 인테리어적인 측면과 임용 공부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테리어 건축, 실내 건축, 실내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 설계자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 화면에서 살짝 느낌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화면 보이는 그 자리에서보다 반가사유상이 있는 자리가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경사지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사유를 하면서 조용히 사유하면서 반가사유상으로 걸어가면서 다가서게 되고, 반가사유상은 반대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우리에게로 다가오게 되는 그 걸음걸음을 사유하면서 서로가 다가가게끔 하는 데서 착안해서 디자인을 한 거로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반가사유상을 국보 78호, 83호, 지금 이제 국보 숫자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국보인데요. 최근에 그걸 없앴죠.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78호, 83호라고 이제 번호를 매겼는데, 그전에는 하나씩 진열해서 관람하게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관람하게 했습니다. 입구가 지금 우리 화면의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대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두 반가사유상이 나란히 있지 않고요. 약간 삐딱하게 있게 됩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만약에 나란히 있게 되면 무엇을 먼저 봐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막 우리가 시선을 돌리게 되는데, 약간 삐딱하게 배치하면서 이 작품을 하나씩 보면서 사유하게 그렇게 만들고 한 바퀴 돌고 내려오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점차 약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경사진 언덕 같은 바닥 마른 면을 걸어서 올라갔다가 우리 화면으로 보기에 왼쪽 상단으로 해서 돌아서 우측으로 돌아서 좌측 하단으로 이렇게 약간 고리 형태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나오게 되어 있죠. 반가 형태의 자세로 사유, 태자형 입장에서 이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사유하는 것, 우리는 이제 또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유하게 되고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건축적인 감상의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의 포인트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부터가 예전에 번호를 매겼던 국보 78호가 되겠습니다. 머리에 삼산관 1월 성신부터 해서 삼산관이 모두가 다 당겨져 있고요. 상의가 좀 두터운 가부권 형태, 양쪽 어깨에 날개 형태 같은 것까지 당겨져 있고, 치마는 옷주름이 도식화되어 있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78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바로 이제 83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국보 83호입니다. 78호와는 다르게 굉장히 좀 부드럽죠. 머리에는 삼산관, 그리고 이제 미소가 아주 고졸한, 이런 걸 고졸한 미소라고 합니다. 이상화된 신체 비례, 둥근 선이 강조되어 있는 신체 곡선, 이런 것들이 78호와는 좀 다른 부분이고요. 단순하면서도 고고한 입체적인 조형감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제 볼을 대고 있는 오른손의 그 새끼손가락이 좀 꼼지락거리는 부분, 또 오른발 끝에 발가락을 좀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꼼지락꼼지락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표현했던 것이 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상동감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제 당시의 신라 화랑제도와 결합돼서 미륵시장이 유행했기 때문에 이런 조각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특별히 이 조각은 일본 고류지 반가사유상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도 그런 부분을 좀 실어 드렸습니다. 특별히 일본 목조 미륵 반가사유상이라고 그러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본 국보 제1호로 되어 있는데, 고류지 반가사유상은 재료 자체가 일본에는 없는 적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일본 목조 미륵은 7세기 전반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세기 후반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 특별히 일본 목조 미륵 반가사유상은 그 아스카 시대에 제작됐고 신라 양식이고 그 적송을 사용했다는 점, 그 다음에 일목조, 나무가 하나라는 일목조 기법, 목신부가 전면에 오도록 하는 목리법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칠을 사용하지 않고 연백 같은 안료에다가 금박칠하고 후대에 수정할 때 고쿠 소우루시라고 하는 그
솥밥을 집어넣어서 깨지고 금간 부분을 메꾸고 수정했다 하는 것이 곡구 소르시 기법인데 이건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시 또 우리 국보 83호로 돌아오시면 해부학적으로 지금 이제 오른팔을 오른발 대퇴부에 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오른발 무릎을 들어야만 해부학적으로 팔과 다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얼굴은 재미삼아서 의학자와 해부학자가 함께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물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 얼굴의 모습이 청년의 상이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어린아이 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순수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부분이 큰 특징이자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6세기 후반 불상, 대표적인 불상 양식이 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국보 78호와 83호의 차이점, 좀 더 83호가 부드럽다는 부분, 83호는 일본 목조 미륵 방가 사유상, 즉 일본 고류지 방가 사유상과 밀접한 영향관계를 보여준다는 점,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작 기법은 안에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비어 있습니다. 주물 형태로 밀랍 주물 기법을 썼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요. 구룩법, 몰골법, 백묘법, 불화에 그려져 있는 부처님의 눈동자가 한 곳만 바라봐서 섭섭하겠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동양미술사에서 나오는 인도미술, 일본미술, 그 다음에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서아시아 계통의 미술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이렇게 인도, 일본, 서아시아,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리스 로마 조각이 최근에 이렇게 좀 전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시험이 끝나시고라도 임용고시가 끝나고라도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서아시아 쪽 계통, 인도 쪽 계통의 불화를 그린 것인데 백묘 기법을 이렇게 표현했던 느낌, 그 다음에 의상들이 굉장히 좀 장식적이죠. 그래서 역시 티벳 계열과 인도 쪽 그 계열의 미술 양식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네, 이 장면도 지금 보키시라고 하는 옛날 그 중국 설화와 관련된 그림들이고요. 요게 이제 많은 필독서랑 참고서에 나와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꼭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간다라 미술 조각상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간다라 미술이고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2018, 19학년도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왔던 주로 그 물어보는 질문의 경향, 그런 것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출을 볼 때는 경향을 본다. 이때 물어봤던 주제가, 문제의 주제가 뭐냐면 지역적 특색. 그래서 간다라 지역이 교통의 요지이고 문물이 오고 가는 지역이다. 그래서 로마 양식이 들어왔다. 이런 걸 얘기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의습과 신체 표현, 얼굴 표현에서 그리스 로마풍을 찾아서 써라. 이런 형태로 물어봤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로마 신 아폴론의 얼굴을 하고 있는 청년 아폴론의 얼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습은 조이출처같이 얇은 옷, 그 다음에 우측 무릎이 좀 돌출되어 있죠. 콘트라포스토의 인도식 해석입니다. 콘트라포스토는 조각상이 독립되어서 벽에 붙어 있지 않고 나올 때 자연스럽게 무릎을 굽히면서 골반을 틀게 되는데, 이 작품은 모두 고부조입니다. 등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지지 않고 어깨가 좀 올라가고 왼쪽 무릎이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삼곡 자세 형태를 띠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험에 아직 안 나온 것이 간다라는 나왔으니까 마투라 양식, 여러분들 꼭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체 화면 참 좋은 화면 같아요. 지금 밑에 화면에 원료, 요주요, 용초녀, 정여, 자주요, 경덕진요, 이렇게 지역마다 생산하는 도자기 형태가 좀 다르죠. 이것이 9세기부터 13세기까지 한 가마에서 약간의 색깔과 문양이 달라지게 제작되고 있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 경덕진요가 있죠. 이게 이제 조선 중기 청아백자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고, 화면 오른쪽에 두 번째 자주요, 약간의 북방계통이죠. 그리고 지금 화면 제일 하단에 자주요에서 큰 항아리 보시면 우리나라 도자기 중에서 어떤 거와 유사합니다. 그렇죠. 분청사기 박지문 비슷하죠. 그래서 일부 학자는 우리 분청사기가 자주요의 제작 기법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지만, 또 이제 정식 한국도자연구사 쪽에서는 자주요와는 별개로 우리나라 분청사기가 발전했다라고 하는 학설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요, 그 다음에 용천요 같은 경우가 색깔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크림색에서 점차 이제
약간 하늘색을 띠고 이어간다.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원료 이렇게 됩니다. 이 도자기가 중국 도자기가 우리나라 도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 중국 도자기만 따로 나올 수도 있고요. 중국 도자기를 가 내지는 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조선 백자 내지는 조선 분청 내지는 고려 청자를 다 형태로 해서 가나다 형태의 시험 문제가 나오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준비해 보시면 아주 참 좋은 꿀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원료, 그 다음에 용천여를 보시게 되는데 이때가 대체로 10세기쯤 됩니다. 중국 10세기. 중국 전역에서 도자기가 제작되는데 각 지역마다 가마가 다르고 그러면서 이제 이름이 지어지게 되겠죠. 월주요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강남지방이겠고요. 여기부터 경덕진요까지 그 기법이 이어지게 되는데 12세기경부터 요건 꼭 메모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복소법. 하나의 갑발 안에 여러 개의 그릇을 겹쳐서 구워내는 거죠. 복소법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이 그릇 도자기를 엎어서 놓기 때문에 입구 부분에 유약이 안 묻는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이런 복소법 같은 경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 한편 이때부터 조칠기법, 우리가 필독살 때도 배웠고요. 우리 기본서에도 있는 서피기법, 여기 있는 것이 요 시절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주요를 말씀드리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절강성 지역에 있는 자주요 형태, 용천요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그 분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덕진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조선 백자에서 청화백자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계열의 백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영청자라고도 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13세기, 14세기 원나라 시대가 되면 중국은 이제 청화백자가 중심이 됩니다. 이때부터 원나라 경덕진요는 경덕진은 하나의 지역이죠. 이 지역에 중국의 왕권이 바뀌면 송나라 경덕진이 되겠죠. 또 원나라 경덕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나라 경덕진요에서는 청화백자와 유리홍이라고 하는 기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메모해 두시는데 우리 기본서에도 나옵니다. 중국 미술 기본서에도 유약 밑에 그 붉은 그림이 있다 해서 붉은색 유리홍 유하체 기법, 이게 원나라 경덕진요의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요거 꼭 메모해 두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우끼요회가 이제 출발했습니다. 우끼요회가 또 전시가 돼 있어서 이번 기회에 우끼요회를 한 번 더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우끼요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올 겁니다. 첫 번째 판화 측면에서 다색 판화, 탄의 우르시에 이렇게 진행되는 우끼요회 변천으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정확하게 일본 태생적인 판화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18세기 초반에 유럽으로부터 유럽의 원근법이 일본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근법이 반영된 우끼요회가 이렇게 제작되는 거예요. 19세기부터. 그러니까 사실상 우끼요회에 있는 구도는 서양의 원근법 1.2시가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중국의 한쪽에 치우친 구도가 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자생적인 판화기법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미술사의 영향관계를 꼭 정리하시는 게 맞겠고, 좀 더 심오하게 미술사적 영향관계를 들여다보신다면 우끼요회를 정확하게 이용했던 유파가 우리가 미술사를 바라볼 때, 서양 미술을 바라볼 때 인상 쓰면서 바라봐야 되는 화파, 인상파, 특히 만해부터 시작해서 후인상파, 고흐 같은 경우는 우끼요회를 아주 그냥 정확하게 이용했고 잘 활용했죠. 그런 측면에서 우끼요회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우끼요회는 크게 두 가지 장르, 판화 측면에서 제작기법, 또 판화 기법의 변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미술사의 영향관계. 그래서 일단 우끼요회에 들어가 있는 서양의 원근법, 이거를 되팔아서 서양의 인상파와 후인상파 영향을 줬다는 점, 이런 걸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조각은 투구를 쓰고 있고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전쟁의 신, 지혜의 신에 해당하는 아테네입니다. 유일하게 갑옷과 투구를 입고 등장하는 모습들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 요거를 이제 로마식 발음은 미네르바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상들이 굉장히 좀 장식적이죠. 간다라 지역이 교통의 요지이고 문물이 오고 가는 지역이다. 시험이 중국 도자기만 따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번 기회에 웃기회를 한 번 더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유일하게 갑옷과 투구를 입고 등장하는 모습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 로마 방에서 나와서 불상조각 방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불상조각을 실물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죠. 굉장히 큰 공부도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제작된 지역, 원래 설치된 지역에서 본다면 그 감회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현재 구조가 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작품을 하나씩 보시면서 감상하시길 바라고, 한편 기본적인 지식적 구조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론 강의할 때 했던 거, 불상 양식의 흐름, 그다음에 불상을 구분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6세기 말 7세기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8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불상, 대표적인 불상입니다. 이 불상 이후에 통일신라 정형 양식이라고 하는 석굴암 본존불이 형성이 됩니다. 석굴암 본존불 하게 되면 이상적 사실주의 양식이 되겠죠. 그 석굴암 본존불 직전 양식이 바로 이 불상, 감산사 미륵 보살 입상, 관음보살 입상, 이렇게 됩니다. 사실주의 양식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화면 왼쪽에 있는 관음보살 입상은 어깨랑 골반, 무릎이 틀어져 있죠. 이게 인도로부터 중국으로 거쳐서 왔던 움직이는 자세, 즉 삼곡 자세 내지는 삼굴 자세라고 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대자, 광배와 그 다음에 신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 일체식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약사불입니다. 왼손에 약함을 들고 있고요. 오른손은 항마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 고통, 아픔을 관장하는 부처님, 이렇게 되겠죠. 대체로 이제 그 신라 말부터 유행하게 되는 그런 부처님의 불상 유형이 되겠습니다. 존격이 되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경기 하남, 옛날로 치자면 광주 충국리라는 지명 이름이었는데요. 지금은 하남불상이라고도 합니다. 광주 충국리 불상. 조각의 양식은 통일신라 석굴암 본존불 양식을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재료가 다르죠. 철불입니다. 그래서 철불 제작 방법, 이번 기회에 좀 공부해 두시고, 가슴을 가로로 쭉 금이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건 금이 아니라 철불을 제작할 때는 너무 크기 때문에 원래 원형으로 흙을 만들고 이거를 말린 다음에 겉에 또 흙을 이렇게 겉틀을 만들죠. 그 다음에 겉틀을 떼어내고 원형 틀을 일정 부분 두께만큼 깎아냅니다. 그래서 겉틀을 끼워 넣으면 깎아낸 그 빈자리에 철물을 집어넣게 되는데요. 너무 크기 때문에 퍼즐처럼 일부분 조각을 하고 주형을 뜬 다음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가슴에 있는 가로 길게 있는 줄은 금간 것이 아니라 결합한 흔적이 되겠습니다. 철의 결합.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또 옷칠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금칠하게 되면 완성물이 되겠습니다. 자, 양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석굴암 본존불 양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고려불상이기 때문에 고려불만의 특징이 좀 보이겠죠. 허리가 잘록한 부분, 그 다음에 석굴암 본존불에 비해서 입술이 작고 도톰한 부분, 그 다음에 양쪽 귀가 석굴암 본존불과 좀 다른 점, 그 다음에 눈동자가 좀 고려불은 안을 좀 파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미세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석굴암 본존불을 계승했다. 그러나 고려불만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접근하시면 공부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도자기 방으로 넘어왔습니다. 도자기 하게 되면 구석기, 신석기 넘어가서 원삼국 시대를 거쳐서 통일신라 거치고 고려부터 이제 청자, 그 다음에 분청, 백자, 그 다음 백자는 다시 또 청화백자, 철화백자, 그 다음에 순백자, 이런 형태로 넘어가니까 시대별 흐름 꼭 잡아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가장 기본적으로 도자기 제작 공정이 있죠. 원료 생산, 원료 정제, 그 다음에 수비 과정, 그 다음에 성형, 그 다음에 가마, 초벌구이, 그 다음에 유약 시유법, 유약의 종류, 그 다음에 2차 소송, 이런 흐름선상에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도자공예가 공예에선 제일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도자는 꼭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고려청자의 초반부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중국의 어떤 그 사신이 왔다가 글을 남긴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청자의 이름까지 수록을 했는데 비색 청자다 했더니 비색 여기 출제가 한번 됐고요. 청자 가마가 전축 요냐 토축 요냐 하는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됐고, 그렇다면 이제 청자는 남은 것이 청자 기법, 두 번째는 청자의 시기별 변천, 1기, 2기, 3기, 4기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렸고 우리 기본서에도 있는 거 그대로 좀 잘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쭉 다니시면서 보시면 처음에는 청자의 유약이 두껍기 때문에 빅렬이 없다가 점차 고려 청자의 3기, 4기로 갈수록 유약의 두께가 얇아서 빅렬이 가고 글씨를 쓸 수 있고 또는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 봤던 화면에 글씨가 있는 것, 지금 보는 화면에서 또 그림이 있는 것, 여기 전부 다 이제 제작 연도가 점차 이제 후반대로 넘어가고 유약은 두께가 얇아진다. 이런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조선 시대로 넘어가는 방입니다. 분청이 먼저 보이고요. 그다음 백자, 초기 청하백자 같은 것들을 보이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분청은 딱 우리나라에 200년만 존재했었어요. 임진난 직전까지. 예, 그랬다가 임진난 때 모두 우리 도공들을 다 이렇게 일본으로 잡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분청이 좀 단절됐기도 했고, 사실 또 우리가 아픈 역사이지만 당시는 숭유억불이라든가 사회적 계층 또는 유학적 사고 때문에 도공들의 기술은 이용하면서 도공에 대한 대우가 열악했던 것이 조선 초기, 중기 때까지 사회적 역사였죠. 그게 좀 아픈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청이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분청의 기법 잘 아시겠지만 인화기법, 상강기법, 또 분청, 박지, 조화, 그 다음에 철화, 귀얄, 덤벙 이렇게 7가지 기법은 꼭 정해서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 하단에 왼쪽에서 두 번째 자세히 보시면 승문이 볼 겁니다. 승문, 새끼줄 승자, 승렬문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크게 보자면 인화문 기법이에요. 분청에서의 인화문 기법, 일정한 모양의 문양을 도장 찍듯 찍은 다음에 찍게 되면 누르게 되니까 그 부분이 온폭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전체를 백토를 감입한 다음에 말리고 표면을 살살 긁으면 움푹 들어간 곳에 박혀있는 백토는 드러나고 표면은 원래 태토 색깔이 드러나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인화기법, 이런 방식으로 기법들을 꼭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청화백자가 되겠습니다. 원래 청화할 때 그 청색이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 생산물이 아니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되는 광물성 안료입니다. 이것이 중국으로 거쳐서 우리나라로 올 동안 돌고 돌아서 왔다. 그래서 회회청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 이 금값보다 더 비쌌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영종조 때는 회청 사용을 금한 적도 있었을 만큼 굉장히 비싼 안료였고, 요 비싸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생적인 안료를 좀 만들 수 없는가 해서 연구에서 나왔던 것이 망간을 썼거나 토청을 썼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색깔이 약간 자줏빛이거나 아니면 약간 검정색을 좀 띠게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시대 구분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청화백자 잊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박물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탐방 영상과 코멘트를 이제 마칠까 합니다. 좀 목소리가 쾌활하고 맑았어야 되는데 좀 많이 목이 좀 부어 있는 상태라서 조금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저도 많이 배웠고 또 한편 많은 도전의식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미술사만 봤는데 가능하면 촬영이 불가능하면 도판 토록이라도 준비를 해서 최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서양미술사 도판도 좀 이렇게 영상이라든가 녹화를 하는 작업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학업에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한번 뛰어볼까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합격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자료가 시험에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정쌤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